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유현재라고 합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2020년 가을 학술대회 특별 세션입니다. 한국언론재단 진흥재단 후원이고요. 그 첫 번째 세션을 또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일단 그 녹화로 이렇게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토론에서 또 이제 뵙게 될 텐데요.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는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역 수칙 잘 지켰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는 제가 일단 이거 벗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제가 이제 코로나19와 소통이고, 그다음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 특히나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는 굉장히 직결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조금 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섹터를 조금 나눠서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학술대회에서 토론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가짜뉴스와 신종감염병 주요 인포데믹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바로 여기가 이제 서강 헬스 커뮤니케이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원들 이렇게 있고요. 뭐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강 헬스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나름 이렇게 좀 슬로건 붙여가면서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될 법한 일,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들이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좀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릴 거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언론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안들이 건강 증진 특히나 코로나19의 방역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배경은 말씀 안 드려도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1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다른 나라는 뭐 그 앞뒤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뀐다 뭐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이 방역 실패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미국이지 않습니까? 천조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좀 그 피해가 있는 국가 중에 정말 탑3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2일 날 사실 WHO에서 조금 그 주저를 하다가 이제 팬데믹이란 걸 공식 선언했죠. 그래서 이때 아마 용어가 팬데믹, 그다음에 인포데믹 막 이렇게 해서 그 저희 같은 정보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알려졌던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난 다음에도 굉장히 장기화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이 터지면 사실 사회 각 분야가 그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방역 뭐만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방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거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위기 관리라 그랬을 때 위기 관리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위기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 소통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인포데믹스 그리고 뭐 언론의 역할, 뭐 미디어 역할, 그리고 대중의 역할,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위기 소통이라 그랬을 때 위기 관리에서 위기 소통이라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마 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뭐 한 요쯤에 있겠죠. 인포데믹스가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을 대충 제가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미디어를 공부했을 때랑 지금은 또 엄청나게 다르고 그다음에 95% 이상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사실 어떤 정보가 막 유통되고 근데 그 얘기는 정보를 습득하고 유통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다른 어떤
좀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에도 분명히 방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제가 쓴 글이었는데 그 언론 특히나 이제 미디어 이런 곳들이 아마 심리적 백신이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24시간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특정한 정보가 유통될 때 그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방역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팀이 이렇게 좀 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암벽 지속 상황 시 뭐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 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양한 공동 연구진과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클라이언트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상태에서 올해 맞춰야 될 어떤 그 태스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앞부분을 조금 엮어서, 그래서 조금 그 장기 연구의 일정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1년 조금 못 되게, 1년은 뭐 한참 안 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을 오늘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선행연구, 그다음에 뭔가 그 상황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오늘 보여드릴 거에 핵심입니다만은 나름 연구 문제를 좀 갖춰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 추이, 두 번째는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추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포데믹스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이슈, 인포데믹스에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양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사의 팩트 체크 기능이 있었죠. 올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돼서 잘 알았던 겁니다만 그 팩트 체크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인포데믹스는 어떻게 뭐 증감이 있는지, 아니면 그 양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인포데믹스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 보면 개인정보, 인권, 뭐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들은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탐험적인 고찰을 해봤다. 저희들이 한번 상정해 본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 발생 1월 20일부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100명, 200명 할 땐 몰랐는데 그게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지금 이제 만 몇 명 되고 2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로 본다면 확진자 발생 및 증가, 그리고 이런 변수들, 이러면 당연히 관련 기사가 다수 발생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포데믹스가 출현하고 그다음에 일반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변수. 그다음에 이게 있은 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그 난감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 변수가 혐오와 분열, 반목, 사람들끼리. 그럼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느냐. 이게 서클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기사를 찾아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느냐.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매개 변수로서 언론사의 팩트 체크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이런 어떤 부작용을 조금 줄이는 어떤 작용은 없었는가. 그게 오늘 그래프를 이렇게 좀 얹혀보면 요게 언론사의 팩트 체크가 이렇게 막 활성화됐던 시기, 확진자 발생의 시기, 어떤 뭐 인포데믹스 출현 시기,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조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있어서 조금 재밌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연구 문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지만 저희들이 키워드 별로 코로나19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19란 말도 잘 안 쓰였을 처음에 이제 뭐 우한 폐렴 막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관련 키워드로 저희들이 한번 기사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카인지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3월, 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2월만 해도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3월 달에 굉장히 되고, 그 다음에 8월 달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곡점이 됐던 건 3월, 8월 이게 급증했던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 이제 연관 검색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뭐 다들 예상은 하셨겠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이제 대구, 뭐 신천지 뭐 이런 단어들이 같이 코로나19와 붙어서 이제 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다음에 광화문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 얘기는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렇게 멀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양산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라와 인포데믹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사 양은 굉장히 많았는데 특정한 시기에 어떤 상황들이 조금 벌어졌는가. 이게 일단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과 관련돼서 또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왜곡된 정보도 많이 터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퍼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방역에 방해가 많이 되고 그런 양상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2월, 3월에는 당연히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어떤 오늘 뭐 말씀드릴 것은 신천지가 잘못했다, 뭐 맞됐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전문 분야인 어떤 언론 기사에서 어떻게 뭔가 커버가 됐고 어떠한 정보들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면 뭐 땡땡 카페 사장이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 집을 방문해 감염병을 일부러 전파했다라든가 아니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뭔가 그 위기 관리의 가장 핵심은 그 대중이 아주 그 가장 적절한 그 수준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적절한 공포 수준이 유지될 때 적절한 방역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모하거나 약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뭔가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뭐 짚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따옴표 비슷하게 해서 뭐뭐뭐 카더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또 일반 대중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 그 사실 여부 확인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그때 보면 굉장히 폭발적인 정보 유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는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개인의 어떤 무슨 정보 보호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에만 사실 신경 써도 우리나라가 급한데 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변수들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천지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에 무슨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염병 보도준 측에도 뭐 이제 패닉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별로 이제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구에서 지금까지도 확진자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인 건 우리가 좀 알고 있고요. 국가인권위나 한국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그 데이터를 좀 보면 요게 이제 그 팩트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뭔가 지역 및 종교 혐오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인포데믹스란 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혐오 뭐 이런 것들도 인포데믹스의 어떤 포함이라 된다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조금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8, 9월로 가면 뭐 아시겠지만 광화문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그 주옥순 뭐 유튜버, 그 다음에 이분 뭐 이런 저런 많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때는 정말 따옴표 저널리즘에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분들의 어떤 멘트를 퍼다가 날름으로써 굉장히 그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로 많은 큰 범위에서 패닉에 빠지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난리 나고 막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종의 그 정쟁의 모습들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떤 팩트와는 상관없이 여기 보면 아젠다 세팅, 인지 부조화 그리고 확정 편향의 고리가 작동된다고 제가 한번 써놨는데요. 그 얘기 뭐냐면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자주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분량으로 어떤 특정한 팩트나 특정한 사실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존에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거에 반하는 어떤 과학적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과학적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반한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인지 부조화 아닙니까? 인지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확증적 편향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에 의해서 언론사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그 정보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부딪혀서 조금 괴로우면 그 정보를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보를 훨씬 더 강화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뭔가 고리가 되면서 혼란 그리고 사회 분열 그리고 뭐 이분법적인 어떤 그 언론의 행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8, 9월은 참 저희 우리나라에 굉장히 혼란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뭐 가짜뉴스 진원지 유튜브 의료 붕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한 수준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극우 유튜버 그 다음에
일부 어떤 그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어떤 정보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막 그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심지어 그런 사례도 있었죠.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그 얘기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언론에 그 기성 언론들에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 기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조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구 문제 3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얘기가 이제 3월, 8월에 벌어졌는데 그거 말고 특정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3월, 8월에 이렇게 피크가 올라갔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어떤 사안들이 조금 있었죠. 대표적인 게 5월에 벌어졌던 이태원 클럽 관련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월, 8월 그 종교 집단 요런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거는 그 성적 소수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좀 컸었죠. 그래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게 뭐 옳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충남 당진에 이태원을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가 활보한다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면 천안과 안산으로 내려오고 있다. 뭔가 일부러 막 뭔가를 퍼뜨리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공포 극화 양상 그리고 혐오 그 다음에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게 낙인이죠. 그러면서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욕구를 하는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숨어들기도 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조금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서로의 어떤 싸우게 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방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 어떤 뭐 그 소수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좀 난감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통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를 엎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온라인 성소수자 혐오 표현 분석 결과 이렇게 보시면 5월, 4월 이렇게 돼서 막 급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떠한 뭐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대중이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그게 굉장히 발화가 돼서 연쇄적으로 뭔가 정보가 많이 퍼뜨려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보시면 혐오 표현 증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혐오가 어디 도움이 되겠습니까? 낙인이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역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인포데믹스 이 측면에서 보면 혼란을 뭔가 가중시키는 듯한 어떤 그런 양상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9월 달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쟁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이 누군가를 옹호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굉장히 그 갈등들이 극도에 이르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19 그리고 광화문 집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광화문 집회가 진짜 결정적인 뭐 숙주가 됐다 안 됐다 이거 뭐 정치화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진보 보수 유튜브도 나눠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 광화문 집회 이슈의 연장이 되고 9월에서 뭐 10월까지도 아무튼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제 장례식과 관련돼서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장례식은 뭐 이렇게 거기는 집회는 허가하고 여기는 허가하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쟁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갈등으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박원순 장례식과 광화문 집회,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양산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는 이거랑 뭔가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다가 기사에서 이거랑 연결되고 이거랑 연결되면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보가 그다지 연관성이 없을 법한 것도 굉장히 극도로 연관이 돼서 결국은 이게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디까지가 정치 기사인지 어디까지가 보건 기사인지 어디까지가 뭔가 사회 기사인지가 헷갈리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혼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뭔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뭔가 기사의 추이라든가 거기서 특정한 인포데믹스가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 문제 1, 2, 3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1에서는 뭔가 기사 추이, 그 다음에 2에서는 주요 3월, 8월, 그리고 3에서는 3월, 8월을 제외한 어떤 그런 이슈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잦아드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약간 매개 변수가 있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포데믹스와 언론사의 팩트 체크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팩트 체크는 뭐 올해 처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기존에 어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팩트 체크 기능이 언론사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막 이랬을 때 굉장히 뭔가 그 순기능적인 노력을 하려는 어떤 장치였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 팬데믹과 그리고 인포데믹과 그리고 확진자 증가 뭐 이런 추이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카인지를 통해서 뭐 코로나 팩트 체크 막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확진자 그래프 그리고 인포데믹스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확진자가 이제 급증했던 뭐 3월, 8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래프를 이렇게 해보고 팩트 체크와 관련된 기사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겹치더라고요. 굉장히 겹쳐서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팩트 체크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그래프의 유사한 파동 양상이고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뭔가 심리적 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프레스 어블리주 뭐 저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언론사가 해야 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싶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인포데믹스가 있을 때 팩트 체크가 하면 이게 뭔가 반작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팩트 체크에서 뭔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언론사가 뭔가 해줘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인포데믹스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팩트 체크가 갔을 때 조금 더 줄어들고 막 이러면 굉장히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연구 문제 다섯 번째는 인포데믹스의 결정적인 부작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뭔가 발견을 좀 했습니다.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피검사. 그러니까 인포데믹스가 나오면 뭔가 나쁜 정보, 그 다음에 왜곡된 정보, 혹은 진위와는 관련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이 막 퍼져서 혼란이 있다. 근데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은 그 아노미 현상 또 일어나는 것들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뭔가 관련 정보를 퍼뜨린다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정확한 생각 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도 뭔가 그 깔끔하게 일 처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뭔가 인식이 없어서 뭔가 개인이 방역과 관련돼서 뭔가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벌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뭐 도덕적 해이 뭐 아노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상한 분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 예를 들어서 확진자 동선 막 나오고 그러는데 확진자 동선을 어떤 뭔가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뭔가 범죄 비슷하게 뭔가를 한다든가 이게 개인 차원 그다음에 공무원들 차원 그다음에 사회 전반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인권 그다음에 정보 보호 공개 그다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작용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개정되고 그래서 이게 방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물론 메르스 때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촘촘한 어떤 법적 장치, 규제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규정들이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 결론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더라.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 극대화, 인포데믹스 일반화, 일상화,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적정 수준이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K방역, 그러고 사실 뭐 백신이 지금 뭐 이제 화이자에서 뭔가 개발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내년에는 또 못 맞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또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쨌든 잘 막은 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서 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뭐 논의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꽤 뭐 많이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 우리나라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실제로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공포 두려움이 적정 수준이 불과할 정도로 뭔가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공포 조장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혼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러면 방역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포라든가 그 다음에 두려움, 혼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방역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계돼서 이게 이제 그 보건 위기 때 뭔가 참여를 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게 다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보건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루즈루즈 게임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서로를 방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게 혹은 무슨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걸 짚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막 칭찬 받지 않습니까? thank God, 뭐, for competent deputies,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모르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시간을 또 뺏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방역은 그렇게 한 섹터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뭐 덕분에 합니까? 사실 우리 덕분에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위기일수록 정말 피해가야 되지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블레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사실 귀인 이론에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벌어지면 누군가를 탓해야만 편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난리가 결국은 내 잘못은 아니고 제 잘못이다라고 하면 편하대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확증적 편향. 맞아. 저놈 때문에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끝없이 혼란. 이게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포데믹스가 퍼지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세한 전후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팩트 체크 기능은 이게 원래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프레스 오블리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일정 부분 인포데믹스를 막는 반작용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를 언론사에서 좀 보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인포데믹스를 조금이라도 뭔가 줄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뭔가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해외에도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BBC를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물론 이걸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잘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지금 뭐 난리 났죠. 뭐 이탈리아, 미국 좀 난리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뉴얼이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 기능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더라.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이거 두 개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됐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뭔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막 이랬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냐면 요게 이제 그 미디어에서 했는데 뭔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뭔가 조정이 성립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일수록 사람들 다 민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일반화시켰어요.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팩트를 뭔가 하는데 과도한 일반화, 그 다음에 성소수자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명확하게 낙인. 그 보도준칙에도 보면은 기자들 언론인의 취재 과정만으로도 뭔가 낙인이 찍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림동 르포 대림동에서 이게 보면은 대림동이 뭔가 굉장히 취약하고 뭔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됐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듣기로는 대림동에 확진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팩트와 관련 없이 좀 난감해졌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좀 얻었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넓은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이런 뭐 정보 과잉 오류 현황 및 문제점 도출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인포데믹스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 뭐랄까 저항성을 가진 대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뭔가 기술이 바탕이 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뭐 헬스컴 학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재밌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